샵 제주도 힐링, 샵 새로운 시작, 샵 드디어, 샵 파도, 샵 칵테일. 오늘 내 아들 장례식인데 며느리가 왜 지금 여기 있지? 진호야, 너 정말 죽은 거 맞니? 아버지, 죽은 척 해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시니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례식에 오지 않은 며느리,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게 되면서 함께 복수를 시작하게 된 아버지 박태식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장례식장. 10월의 가을 오후 3시. 회색 건물의 2층 연결실 앞에는 검은 리본과 국화로 정성스레 장식된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담겨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호. 38의 나이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 아들입니다. 박태식은 영정 앞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든을 앞둔 노인의 얼굴은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얼굴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심 어린 눈동자, 자꾸만 떨리는 손가락. 그는 진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조문객들이 들었다 나갔습니다. 직장 동료들, 이웃 주민들, 대학 선후배들, 모두들 태식의 어깨를 쓸어내리고 그의 손을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늘도 무심하네요. 그 말들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태식은 계속 절을 했고 감사 인사를 되풀이했고 때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몸뚱어리, 영혼 없는 인사.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6시쯤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갔습니다. 슬그머니 조용해진 연결실. 이제 남은 것은 태식과 영정, 그리고 하얀 국화뿐이었습니다. 태식은 한 점의 움직임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껴봅니다. 시계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옷주머니에서 휴대폰의 진동음이 났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SNS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이 반짝거렸습니다. 분명 진호의 아내 윤서진이 팔로우했던 계정이었습니다. 태식은 무심결에 그것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밝은 해변의 풍경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그 위에 웃고 있는 한 여인의 사진.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노란색 나시를 입고 손에는 칵테일 잔을 들고 있는 여인. 그녀의 입가에는 생전에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샵 제주도 힐링, 샵 새로운 시작, 샵 드디어, 샵 파도, 샵 칵테일. 해시태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수십 개의 좋아요, 표시와 댓글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태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아들의 장례식에 와야 할 아내가 지금 제주도 해변에 있었습니다. 태식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진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값진 시계, 자신감 넘친 표정. 태식은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강도윤이었습니다. 진호가 다니던 회사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건설업체 대표. 진호는 예전에 아버지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윤 형은 우리 회사에서 좋은 거래처래요. 근데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진호가 한 말이었습니다. 태식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의심, 그도 모를 불안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진호의 얼굴, 그 사진 속의 눈빛이 지금 더욱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진호야, 정말 죽은 거 맞니? 그 질문이 연결실 안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밖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마음속도 함께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갈 예정이었고 그 밤 속에서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천천히 소리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 아파트 와주세요. 진호, 태식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와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희미하고 불확실하지만 존재하는 그 빛. 태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영정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밤 9시 40분. 태식의 준형 검은 제네시스가 멈춰 섰습니다. 태식은 핸들을 잡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의 형광등이 차 안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식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주름진 눈가, 흘러내린 어깨,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의심의 눈빛, 진실을 캐내야 한다는 결연함이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18층, 진호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등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거실은 어둑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식의 발걸음이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부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을 본 순간 태식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진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그것은 명백히 박진호였습니다. 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아들. 오늘 아침 연결실에서 봤던 그 얼굴과 같은 얼굴. 하지만 그것은 죽은 얼굴이 아니라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마치 오래 말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태식은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초가 흘렀을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있구나. 그것이 태식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살아 있습니다. 진호가 손수건을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초췌하고 창백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는 죽은 거라고.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침착해 주세요. 진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의 비리를 알게 됐습니다. 불법 임상시험, 뇌물수수, 위조 서류, 모두 그걸 폭로하려고 했어요. 태식은 계속 진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측에 들켰습니다. 그들은 저를 협박했어요. 아버지까지 협박했습니다. 자살로 위장하겠다고, 아니면 너희 식구를 모두 없애겠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의사 친구가 있거든요. 대학 동기. 그 친구가 가짜 사망 진단서를 만들어줬습니다. 죽음의 가짜 기록.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사라져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먼저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그녀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진호의 눈이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서진이 뭐라고 했어?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중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진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이틀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태식의 등이 차가워졌습니다. 얼음처럼 보험금? 2억 원입니다.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강도윤과 함께. 침묵.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손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그 두 사람이 네,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태식은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미적거리며 밀어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18층 창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들이 마치 죽은 영혼들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약했습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태식이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피로. 신고하고 싶으신가요? 아버지? 친구, 누구를? 경찰, 아니면 보험사, 아니면 회사. 태식이 웃음 같은 것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너무 크다. 너무 깊다. 이걸 건드리면 우리 모두 망해.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는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진호가 소파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모릅니다. 저한테 말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지. 태식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 보험금을 받으려고 널 죽인 거야. 네, 진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에는 세상을 무너뜨릴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엔 진호 옆에. 부자는 거실의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아버지, 한쪽은 아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거짓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공범자였습니다. 증거가 있어? 태식이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진호가 노트북을 켜놨습니다. 화면에는 계좌 이체 내역, 문자 기록, 통화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진과 강도윤 사이의 대화들. 보험금 나오면 바로 해외 송금할까? 아버지는 모르실 거야. 우린 뭘 할 거야 라는 말들. 태식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계획이 있니? 진호야. 그것이 아버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비리를 폭로할 거고, 서진을 고소할 거고, 자수하겠습니다. 모든 걸. 미쳤냐? 넌 감옥에 가야 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죽은 척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척하는 건 계속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하지만 눈빛은 또렷한 아들. 죽음을 선택했던 아들. 하지만 지금은 삶을 선택하려는 아들. 알겠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싸워야겠구나, 아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18층의 오피스텔에선 두 남자가 새벽이 올 때까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버지, 한쪽은 아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거짓과 진실, 죽음과 삶이 뒤얽혀 있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은 계속 반짝였습니다. 마치 그 불빛들이 무언가 무서운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아침 8시, 강남역 법무법인 서울지법. 태식과 진호는
변호사 김준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아직 들지 않는 어두운 사무실. 책장에는 수백 권의 법정과 판례집이 꽉 차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진호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 통화 기록, 사진들. 이건 김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확한 보험 사기입니다. 상해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 문제는 그는 일어났습니다.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걸 알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자수하겠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자수는 가능해요.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당신이 지금 자수하면 당신이 거짓 사망진단서 공범이 되는 거고 아버지도 알면서도 무기한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진이가 더 교활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창문으로 나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서진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도윤 씨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해요.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보험금은 이미 받았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어제 서진이 계좌로 2억 원이 입금됐어요. 보험회사 계좌에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강도윤 씨와의 연락 기록을 보세요. 노트북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숨막히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진호 없앨 거 맞지? 응, 언제쯤? 다음 달 정도. 정리하고 해외 나가자. 근데 혼자 하고 싶진 않아. 위험할 수 있잖아. 걱정 마. 나랑 함께면 괜찮아. 우린 운명 같은 거야. 크크 진짜 그럼 같이 시작하자. 새로운 삶. 이건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뭐 예정된 살인 계획인가? 맞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드님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짜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으로.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이미 살아 있습니다. 그게 다행인 거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태식이 물었습니다. 일단 서진 씨와 강도윤 씨의 휴대폰을 추적해야 합니다. 그들이 제주도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보험금이 입금된 상태니까요. 경찰 신고는요? 아직입니다. 서진 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험사 신고 다음 계좌 동결 다음 출국 제지 순서로 가야 해요. 오후 2시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험회사였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고객님께서 신고하신 보험 사기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매우 명확합니다. 지금 저희는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인의 배우자 계좌를 동결 조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해결될까요? 글쎄요. 배우자가 현재 제주도에 있고 연계된 인물들도 여럿이라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이 과정에서 가짜 사망 진단서를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진호의 집 거실. 태식과 진호는 TV를 켜서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곧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게 제 탓이에요. 뭘 사과해. 넌 피해자잖아. 태식이 말했습니다. 회사한테도 협박당했고 아내한테도 배신당했고. 그래도 제가 아버지까지 이렇게. 됐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정해져 있어. 싸우는 거야. 끝까지. 태식은 진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고만 있었습니다. 말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팔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나약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남경찰서. 태식과 진호는 순번을 정해 취조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집요했습니다. 당신이 사망진단서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 은폐입니다. 태식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말하길 아내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미수살인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수살인죄.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윤서진 씨와 강도윤 씨를 구금 신청했습니다. 검사는 인정했어요. 곧 영장이 나올 겁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들도 공모 혐의가 있습니다. 가짜 사망진단서 문제, 이건 어떻게 처리할지 검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태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태식, 진호, 그리고 의사 친구까지 모두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변호사 김준호는 태식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서진 씨가 명확한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구금 상태고 강도윤 씨는 도피 중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의사가 공모 혐의로 소환된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진호가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공범입니다. 하지만 상황상 정황상 피해자이기도 해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도 태식이 말했습니다. 진호는 자수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데리고 수사까지 갔고. 그렇습니다. 자수한 점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신 점을 감안하면 검사도 고려할 겁니다. 밤 11시 진호의 거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멀리 내려다 보였습니다. 태식은 혼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인생을 수십 년 산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며느리 때문에 배신당하고 법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때 진호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생각해봤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잖아요.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버지도 고생하실 거고. 근데 이게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진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죽어 있는 것보다 진실 속에서 고생하는 게 낫다는 생각. 소연이한테 배신당했을 때보다 이렇게 모든 걸 드러낸 지금이 더 깨끗한 것 같아요. 태식이 돌아섰습니다. 진짜. 네, 아버지. 저는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문제가 있든 없든 진실 속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태식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오랜만에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싸워야 한다. 끝까지. 비록 감옥에 간다 해도 우리는 진실 위에 서 있는 거야. 거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서울의 야경만 남았습니다. 그 수많은 불빛들 사이에서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버지, 한 명은 아들. 그들은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 속에서 비록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 어딘가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밤 속에서 그것이 유일한 불빛이었습니다. 검찰 소환장이 나온 지 5일째 아침, 태식은 검사실 앞에 회색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천장에서 따갑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검사 이준호의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진호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벽에 기대선 채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진호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그래, 어땠어? 검사님이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셨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복잡하다고? 태식이 물었습니다. 제약회사 비리 문제, 보험 사기 문제, 그리고 저희 가짜 사망진단서 문제. 이 셋이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진호가 설명했습니다. 검사님은 일단 제약회사 비리 쪽은 별건으로 수사한다고 했어요.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데? 제 경우 공모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수는 긍정적 요소지만 처음부터 의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거는 사실이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의 형광등만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태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셨으니 공모를 알고도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때 검사 이준호가 나왔습니다. 안경을 낀 중년 남성. 표정은 깔끔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박태식 씨, 네, 제가 박태식입니다. 태식이 일어섰습니다. 여기 잠깐.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태식은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진호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땠어요? 검사님이 특별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견서를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비협조적이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법원에 보고하겠다고. 두 사람은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서울의 가을 날씨는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계절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3일 후, 집에서의 밤,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김준호였습니다. 존소 씨입니다. 뭐요? 검사가 의견서를 작성했어요. 진호 씨와 아버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박진호 씨가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아버님께서도 초기 동료, 후 빠르게 협조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살인 미수 계획을 저지했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버님께서는 그리고 동시에 나쁜 소식도 있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호 씨의 아내 윤서진 씨가 도주를 시도했대요. 제주도에서 자살 시도까지. 태식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자살. 네. 경찰이 출국 제지를 하려고 할 때 호텔방에서 약물 과다 복용했대요. 다행히 호텔 직원이 발견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지금 회복 중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수사는 계속됩니다. 수진 씨의 회복 상태에 따라. 그리고 강도윤 씨는 아직 국제 수배 상태예요. 태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식은 진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서진의 자살 시도, 강도윤의 도피, 그리고 검사의 긍정적 의견서. 서진이가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한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제는 기다릴 차례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어디서나 따라다녔습니다. 뉴스는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제약회사 비자금 의혹, 내부 고발자 박진호 씨 생존 확인, 단독 며느리가 남편 살해 계획, 보험금 2억 원을 노리다, 긴급 국제 수배범 강도윤, 태국에서 적발,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응원과 비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호의 선택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태식과 진호는 더 이상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뉴스였습니다. 이야깃거리였습니다. 검찰청 기자회견장. 오후 2시 검사 이준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진호 씨의 제약회사 비리 신고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제약회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윤서진 씨의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는 내역하며 강도윤 씨에 대해서는 국제 수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태식 씨와 박진호 씨 부자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 특히 아내의 범죄 행약을 저지한 점을 감안하여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올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검사님, 박진호 씨가 자수를 결심한 이유는? 박태식 씨, 현재 감정 상태는? 강도윤의 체포는 언제쯤 예상되나요? 검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그 밤, 진호의 집 거실. TV 화면에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식과 진호는 함께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침내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태식이 돌아봤습니다. 뭐긴.
거짓으로 죽음으로써 제약회사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닌데 진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 원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지. 태식이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너는 진짜 살아있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넌 진실 속에 서 있어. 이게 얼마나 큰 거인지 알아? 그래도가 뭐야? 너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 진짜로. 태식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비리는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그건 검사들이 수사할 거야. 너는 이미 했을 일 다 했어. 넌 증인이면 충분해? TV 화면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사와 사진, 댓글과 반응.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해보자. 뉴스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진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넌 새 회사 세울 거야. 아니면 다른 일?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벅차요. 알겠어. 그럼 내가 옆에 있을 거야. 계속. 거실의 불은 꺼졌습니다. TV 화면만 남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는 2명의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서, 진실 속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지 2주 후, 태식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신문사, 방송국, 법률 상담사, 출판사까지도 연락을 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해주실 수 없을까요? 드라마화를 제안드립니다. 태식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돌았습니다. 제약회사는 이사진의 정격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CEO가 구속되었고 임상시험 데이터 위조 건수가 13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밀려들었습니다. 환자 단체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태국 방콕 교외의 한 호텔에서 강도윤은 위장된 신분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국제경찰기구 인터폴의 수배장이 내려졌지만 현금과 위조 서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운지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SNS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담긴 기사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의 방콕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 정신과. 윤서진은 8인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살 시도 후 회복 중이었습니다.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의사들은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진단했습니다. 공판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신체 건강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약 드세요. 윤서진은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며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하얀 벽, 하얀 시트, 모든 것이 하얀색이었습니다. 마치 죽음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은 회사에 복직을 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터의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는 그와 진호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간 기사들. 누군가 프린트해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그것을 내려쳤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11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변호사의 권유로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컨설팅 회사, 기업 진정성 컴플라이언스 관련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기업들에게 법규 준수와 윤리 경영을 자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기업 윤리를 가르친다. 하지만 검사의 불기소 의견과 언론의 호의적 보도 덕분에 회사들은 오히려 그를 신뢰했습니다. 실제 경험을 한 사람의 조언이 가장 설득력 있거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진호는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첫 의뢰사는 생명보험 회사였습니다. 아이러니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이란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밤 11시, 진호는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진호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어요? 기분이 안 났어. 태식이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난 이상한 사람이 됐어. 진호가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회사에서 날 보는 눈이 달라졌어. 마치 내가 뭔 이상한 짓을 한 사람 취급이야. 나는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태식의 목소리에는 술에 취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진실 따르신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어. 사람들 눈에는 난 이상한 사람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좀 보세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3개월 전에 죽은 사람이었어요. 연결식에 가짜 시신으로 누워있던 사람이고 아버지는 제 영정사진을 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아버지는 뭐 하세요? 뭐긴. 살아있는 사람의 아버지로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데요? 진호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버지는 저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태식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식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년까지 1년 남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눈빛들이, 어색한 인사가, 침묵하는 동료들이 모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쉬고 싶어.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거 많아. 그날 밤 태식은 거울을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주름, 흰머리, 늙은 손, 68세의 늙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죽음을 본 눈빛, 그리고 부활을 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SNS를 켰습니다. 자신과 진호의 사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여전히 비난도 있었습니다. 왜 자수했나, 법을 우회한 거 아닌가, 뭐가 대단한데. 태식은 그것들을 모두 내려쳤습니다. 며칠 뒤, 태식과 진호는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검사의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박진호 씨는 불기소, 박혜시 씨는 기소유예로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진호 씨는 범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호 씨 아버지께서도 기소유예한 건 사실상 불기소와 같습니다. 5년이 지나면 기록도 말소됩니다. 그럼 서진이는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윤서진 씨는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약 2년 6개월 정도의 시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감형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강도윤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인터폴 수배 상태입니다. 국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달 말, 제약회사 회장 송기호는 구속되었습니다. 뇌물수수, 위증교사, 재무위조. 혐의는 많았습니다. 회사는 경영진 전원이 교체되었고 국방부 납품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언론은 진호를 내부 고발자라고 칭했습니다. 진호는 그 칭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태식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공원. 낙엽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에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제약회사 비리, 국방부도 배상 검토. 진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이제 됐다는 생각이 드네. 더 이상 숨거나 죽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 태식이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살 수 있어. 진짜로.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진호야. 네, 아버지. 우리가 한 일이 맞는 거였나? 아직도 의심해. 저도 의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진호가 하늘을 봤습니다. 의심 속에서도 살아가는 게 진실이 아닐까요? 태식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8의 아들. 한 번 죽었던 아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아들. 그래. 넌 잘 살아야 해. 2번 다시 죽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공원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란 낙엽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겨울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진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나가자. 뒤는 돌아보지 말고. 네, 아버지. 그들은 공원을 떠났습니다. 뒤에는 낙엽이 소복이 내려앉았고 앞에는 겨울 해가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자유는 결국 진실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진실 위에 선 그들은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정말로